감정을 헤아릴 수 없는 표정을 한 채 갈대밭에서 춤을 추는 한 여자. 눈이 풀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하며 웃기도 하고 입을 가리고 울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마더입니다.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들 도준을 쳐다보는 엄마. 아들이 차에 치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도준을 치고 가는 한 차량. 엄마는 도준에게 뛰어가지만 도준과 진태는 차를 뒤쫓습니다. 로얄 팰리스 카트리. 글로 갔어? 흰 벤츠 5293 새끼야. 까만 벤츠. 백미러를 부시고 일행과 싸움을 벌이는 도준과 진태. 경찰서에서 합의를 보던 중 한 남자가 도준에게 바보라 합니다. 얼마짜리인지 알고 부셨니? 바보 새끼야. 도준은 바보라는 소리를 제일 싫어합니다. 바보? 도준은 지적장애가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 아들을 끔찍히 아끼고 걱정하는 엄마는 침을 놔주고 약을 지으며 생계를 꾸립니다. 제발 좀 꺼져주셔. 응? 술집에서 잔뜩 취해 집으로 향하는 도준. 한 여고생을 뒤따라갑니다. 학생, 남자랑 싫은가? 술에 취해 여고생에게 껄떡대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서 돌이 날라오고 도준은 집으로 향합니다. 다음날 아침 여고생의 몸이 바늘로 접혀 옥상에 걸쳐진 채 발견됩니다. 서린여고 2학년 4반 고필이죠. 집에 연락했냐? 여고생의 이름은 문하정. 그게 치매 할머니를 둔 학생이었죠. 완전히 치매래요. 살인 용의자로 도준이 지목되고 도준이 살인범임을 확신하는 경찰은 도준이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해 살인 혐의를 씌웁니다. 일단 도장 찍어요. 응? 너 잘 읽어야 돼. 아들을 끔찍히 아끼는 엄마는 도준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확신하고 혼자 사건을 해결하려 합니다. 형사에게 사정하기도 하고 현장 검증 때 도준의 결백을 주장하는 종이를 돌리기도 합니다. 죽은 아정의 장례식에 찾아가는 엄마. 환영받지 않는 분위기 속 엄마는 다시 한번 도준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헷갈려서는 안 돼. 내 아들은 아니야. 엄마는 이번엔 진태를 의심합니다. 진태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진태의 카메라와 피가 묻은 골프채를 증거로 훔칩니다.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리스팅 말라붙은 건데. 하지만 진태 역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난 진태는 엄마의 집으로 찾아가고 하지만 도준의 친구였던 진태 역시 도준이 누명을 쓴 게 아니 꼽습니다. 내게 친구잖아. 그렇게 엄마와 진태는 도준의 결백을 증명할 실마리를 하나둘씩 풀어나갑니다. 사진관을 하던 이웃 미선과 이야기하던 중 미선은 아정이 친구와 함께 사진관에 온 걸 기억해냅니다. 친구를 찾아 나서는 엄마. 친구는 촬영 소리가 안 나게 핸드폰을 개조하는 취미가 있었고 아영의 핸드폰 역시 개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리로 빨리 좀 와줄 수 있니? 두 고등학생을 추궁하는 진태와 엄마. 알고 보니 아정은 원조 교제를 하며 그 대상을 핸드폰으로 찍어두고 있었고 그 핸드폰이 모든 실마리를 풀어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정은 왜 남자들의 사진을 찍었으며 그 핸드폰의 행방은 어디에 있고 엄마는 도준의 누명을 벗어던질 수 있을까요? 살인의 추억은 그 시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1980년대 인권과 윤리의 추락을 보여주고 괴물은 국가적 재난을 통해 부패 정부와 반미 감정을 나타내며 기생충은 자본주의 속 빈부격차와 사회적 계층을 비판합니다. 이처럼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은 하나같이 기존 장르와 클리셰를 파괴하며 그 속 사회 문제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비판적 요소들을 함축시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과 함께 한국 영화계의 거장으로 불리우는 봉준호 감독은 박찬욱 감독이 추구하는 과감한 색채와 미술, 잔혹성과 선정성, 과장되고 딱딱한 감정과 대사 대신
현실성에서 우러나오는 미장센과 디테일 등을 고집하며 그만의 독특한 영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 이후 살인의 추억과 괴물 등 국내외를 통틀어 엄청난 평과 흥행을 거듭하던 봉준호 감독은 2009년 마더라는 영화를 제작합니다. 국민 엄마로 불리우던 배우 김혜자와 말이 필요 없는 외모의 소유자 원빈을 필두로 섬뜩하고 망가진 포스터를 내걸었던 만큼 당시 관객들의 엄청난 궁금증과 몰입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죠. 봉준호 감독은 마더에서 어떤 사회적 견해와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을까요?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엄마. 행여 아들이 사고치진 않을지 다치진 않을지 애지중지합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 아낀다고 도준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영화 초반부, 엄마는 벽에 소변을 보는 도준에게 약을 먹입니다. 도준이 약을 먹는 장면과 함께 소변이 흐르는 장면이 같이 연출되죠. 이는 영화 후반부에 대한 복선으로 보여집니다. 약을 마심과 동시에 소변을 보는 카메라 구도는 마치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이 차지 않는 것처럼 노력과 시간을 들여도 무용지물과 같은 도준과 엄마의 관계를 뜻하죠. 또한 이 장면에선 약과 소변이 마치 하나의 물줄기처럼 흐릅니다. 몸에 좋은 거라며 밥을 먹이는 엄마에게 알아서 먹겠다고 하기도 하고 진태와 놀지 말라는 말에 알았다고 하고 나가며 전화하라는 엄마의 말에 답하지 않는 도준. 도준에게 모성애는 그저 노폐물과 같은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엄마의 모성애는 도준의 살인사건을 계기로 짙어집니다.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형사에게 호소하기도 하고 전단지를 돌리며 아들의 누명을 벗기려 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모성애의 본질이 흐려지게 됩니다. 아정의 장례식에 찾아가 아들의 무고를 외치는 엄마. 내 아들은 아니야. 뺨을 맞고도 태연하게 화장을 고치며 광기 어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비위를 맞추며 술을 먹기도 하는 엄마는 이마저도 통하지 않자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려 합니다. 진태를 의심해 몰래 집에 들어가 증거를 찾기도 하고 아정과 연루되어 있는 고등학생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들은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숭고한 모성애일까요? 그저 남에게 피해주는 극성스러운 행동일까요? 관객들은 점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 이 바보 같은 새끼야. 아정을 죽인 범인은 도준이 맞았습니다. 바보라는 말에 발끈한 도준이 던진 돌에 아정은 즉사합니다. 이를 본 유일한 목격자는 아정의 핸드폰 속 남자들 사진 중 하나였던 고물상 주인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아들의 혐의가 밝혀질까 두려워 고물상 주인을 살해하고 방화까지 저지릅니다. 여기서 봉준호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모성애는 선한가 아님 악한가? 자신의 자식을 지키기 위해 부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부터 살인, 방화와 같은 불법을 행하는 행위가 과연 숭고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름답고 신성한 감정으로만 해석되는 모성애가 진정 어떤 상황이든 그 순수함을 잃지 않을까요? 영화가 비추는 모성애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무조건적인 사랑보단 배타적이고 편협하며 맹목적인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봉준호 감독 역시 아무리 모자관계가 신비롭다 해도 그저 인간과 인간의 관계이며 암흑과 고통을 주고받는 사이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펼쳤습니다. 도준은 엄마에게 모진 말을 뱉고 죄책감을 심어주며 엄마는 도준에게 어렸을 적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죠. 이처럼 엄마와 도준의 관계는 그저 사랑을 주다가도 상처를 주는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영화는 모성애라는 신비로운 감정 아래 누구나 씁쓸하고 말 못할 현실이 있음을 보여주며 모성애의 본질을 파고듭니다. 튼튼해지는 거다, 몸에 좋은 거다라는 엄마의 말. 과학적, 의학적인 효과를 묻지 않아도 신뢰가 가는 것이 바로 엄마의 말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 점을 파악하고 침이라는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엄마는 약재상을 운영하고 불법 침수를 놔주며 생계를 꾸립니다. 영화 초반부, 침은 엄마에게 생계수단이자 경제적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입니다. 돈을 빌리기 위한 그녀만의 담보이자 재산이고 엄마가 의지하는 유일한 도구이며 그녀의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보여주는 매개체죠. 도준의 살인사건 이후 엄마는 침을 놔주며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갑니다. 동네 아줌마들에게 침을 놔주며 그녀만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나가죠. 영화 중반부, 침은 아들의 누명을 풀어줄 열쇠로 작용합니다. 모성애의 본질이 흐려짐에 따라 침의 역할 역시 모호해집니다. 영화 후반부, 도준은 상처 입은 얼굴을 가리고 온전한 얼굴로 엄마를 노려봅니다. 도준은 잊고 있었던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그때 나 죽이려고 바카스에 농약 타서 먹였잖아. 엄마는 울부짖습니다.
그 기억은 엄마의 치부이자 도준을 향한 죄책감일 것입니다. 엄마가 잊고 싶었던 기억이자 도준이 기억하지 못했으면 하는 기억이죠. 울부짖던 엄마는 침통을 꺼냅니다. 여기서 침은 속병과 아픔을 해소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도준을 치료하기 위해 꺼낸 침은 마치 엄마 본인을 위한 침처럼 보여지죠. 영화 마지막, 고물상 주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엄마는 침통을 떨어뜨리고 관광버스를 타기 전 도준은 걱정 어린 말투와 눈빛으로 엄마에게 침통을 돌려줍니다. 엄마가 침통을 일부러 놓고 온 것이 아닐까요? 아들을 위해 살인까지 저지른 엄마는 그 죄책감을 침통과 함께 버려두고 온 것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정작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의 죄책감과 아픔이 침통과 함께 되돌아옵니다. 영화의 엔딩, 관광버스에서 춤을 추는 아줌마들을 뒤로하고 엄마는 스스로 허벅지에 침을 놓습니다. 나쁜 일, 끔찍한 일, 가슴에 꾹 막힌 거 깨끗하게 풀어주고 지워주는 혈자리의 말이죠.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고 누군가를 헤쳐가며 살아온 그녀의 인생 속 상처들을 스스로 침을 놓으며 엄마는 온전히 한 여자가 되어 춤을 춥니다. 영화는 뒤집혀진 관계, 즉 전복된 관계에 집착합니다. 영화는 사건, 즉 도준의 살인을 계기로 그 전과 후가 대조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영화 초반부 도준은 엄마를 마주보고 가슴을 만지며 잠에 듭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도준은 엄마를 등지고 잠에 들죠. 엄마를 향한 사랑과 아들을 향한 모성애가 변질된 걸까요? 도준에게 밥과 약을 챙겨주는 엄마의 모습 역시 도준이 알아서 밥을 먹고 엄마에게 물을 떠다주며 보살핌의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효도 관광을 가는 엄마. 도준은 주전부리와 함께 엄마의 치부를 아는 듯 걱정 어린 말투로 침통을 쥐어줍니다. 보살핌을 받던 도준은 이제 엄마를 보살핍니다. 어릴 적 엄마의 보살핌과 지원을 받고 사랑을 받던 아이는 알 거 다 아는 나이가 되면 부모를 챙기고 부양합니다. 엄마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것도 엄마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알아버린 도준은 알 거 다 아는 나이가 되어버린 걸까요? 영화가 보여주는 모성애는 뒤틀려 있고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바카스의 농약을 타 도준과 함께 죽으려 했던 엄마와 그 죄책감에 못 이겨 아들을 더 아끼고 챙기는 행동, 아들의 삶을 위해 타인의 삶을 앗아가는 행동, 아들을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정작 아들이 살인자라는 점 등 이 모든 진실이 모순적으로 다가옵니다. 도준 대신 살인범의 누명을 쓴 사람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던 종팔이었습니다. 종팔을 보자마자 엄마는 눈물을 쏟으며 넌지시 묻습니다. 엄마 없어? 이는 누명을 쓴 아들을 위해 또 다른 누명을 만들어낸 엄마의 죄책감이자 도준과 같은 상황인 종팔에겐 자신처럼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엄마가 없기에 드는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야속하면서 아이러니한 눈물입니다. 본래 엄마라는 존재는 많은 감정과 함께 설명될 수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연민과 치근함, 그리움과 원망 등 엄마라는 단어가 소유하는 힘은 가히 깎아내릴 수 없이 강력합니다. 누구나 있었고 있으며 있었으면 좋겠는 존재이자 가장 가까우면서 멀고 많이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존재가 엄마인 만큼 봉준호 감독은 엄마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모성에 대한 고찰을 자아냅니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나타나는 김혜자 배우님의 극중 이름은 마더입니다. 엄마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이 없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며 이름도 자신도 잊어버린 많은 엄마들을 대변하는 마더.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소녀였으며 아리따운 아가씨였을 텐데 엄마가 되었다는 맹목적인 사실에 자신을 잊어버리는 씁쓸한 사회를 보여줍니다. 봉준호 감독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 만큼 그 장면 하나로 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외롭디 외로운 존재, 자식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존재인 엄마는 허벅지에 침을 놓고 사람들과 섞여 춤을 춥니다.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 자유로워지죠. 영화 마더였습니다. 지금까지 덤범이었습니다.